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하려면 해군력이잖아요. 미국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태평양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1도련선 대만에서 필리핀, 제2도련선 괌, 그다음에 제3도련선 하와이까지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서 급속한 해군력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금 이름도 중국해잖아요. 맞아요. 네.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자였으니까 지들이 지배했다 이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맞고 지금은 아니죠. 이거 내 바다야. 1도련선. 그게 지금 미국의 항해 작전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1도련선. 한국만은 벌써 3척이나 찍었잖아요. 구닥다리 85년에 만든 우크라이나제 랴오닝. 그다음에 자체 제작한 거 산동. 이거 스키장부터 6만 톤급. 네. 이제 평가판. 푸제남까지 시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서해까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다를 제패해야 되는 거죠.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 제1도련선. 도련선은 섬을 연결한 선이란 뜻이거든요.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에 맞는 지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고 바다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점점 배타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서해 구조물 이런 건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해양 패권을 둘러싼 이미 계획된 점진적인 해군력 강화, 해양 패권 장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봐야 돼요. 단순한 이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대한 패권, 중화민족주의. 시진핑 지금 뭐 권력의 이상 징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푸틴도 그렇거든요.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각하거든요. 시진핑도 자기 독재체제를 위해서 중화민족주의를 자각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미국 중심으로 하는 진영을 적으로 둘러싼 거예요. 지금 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만이 있잖아요. 대만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거대 남초가 있는데 이게 전초기지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대만을 침공하네 안 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가운데 또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보도가 되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하지만 해당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국 억제력이 우선순위라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 그런 식으로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2.0 시대 뭐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런지 좀 궁금하네요. 주한미군은 어제 주한미군이 이제 아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때문에 탄생했어요. 네.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체결이 됐죠.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는 뭐 갈리지만 어쨌든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도 갈리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한미동맹이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됐던 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 한미동맹의 원래 태생은 한국전쟁 6.25고 주적은 북한이에요. 중국이 뒤에 있고 이 한미동맹에 태평양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암묵적적으로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의 남침을 막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근데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탈냉전 체제가 깨지니까. 두 번째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이 사실은 한미동맹이 성격 변화하는 최초의 계기예요. 공간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또 헤그세스 주요 당국자에 비해서 결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제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견제다. 원래 그 말은 저는 금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숨기질 않아요. 그럼 주한미군은 북한뿐만이 아니고 북한 핵이 없다면 우리만 가지고도 북한 재래식 전력은 찜쪄 먹어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글로벌 파이어파 대한민국 국방 5위잖아요. 북한은 36인데 핵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은 이미 변화했다. 평택으로 기지를 옮긴 것도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DMZ 인근에서 자동적으로 전투에 개입되는 구시대적 개념이 아니고 평택은 전략적 유연성이잖아요. 항구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시로 드나들고 있잖아요.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지금도 28,500명이 아니에요. 몇 명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토에서 계속 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4,500명이 그 순환 배치하는 여단 규모예요. 지금. 그러니까 4,500명이 공교롭게도 그 순환 배치하는 규모인데 이걸 줄인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자 이미 그 전에 주한미군의 성격은 변화했다. 아시아 전략군으로서. 북한에 대한 억지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전성기 때 40만 명 이상의 해외 원정군이 있었거든요. 지금 LA 주방위군 폭동이 아니라 시위에 진압한다고 이게 대통령 권한이 아니 난리죠. 맞아요. 주방위군은 힘이 없어요. 무기도 구닥다리예요.
미군은 해외 원정군이 최첨단이에요. 항모전단. 그런데 지금은 40만 명 규모에서 한 20만 명 내외로 줄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게 뭐냐면 병력이 있고 군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과 군무원 합치면 20만 명 좀 넘어요. 20만 2, 3만 명 되고 병력은 한 18, 9만 될 거예요. 그럼 20만 명이라고 치면 일본에 5만 2천 명, 독일에 3만 8천 명. 과거에 수십만 명이 있었으니까. 주한미군이 2만 8천 명, 3위예요. 해외 원정군의 세 번째가 한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고 해외 미군을 재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긴 축소도 들어가고 성격 변화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국의 안보 전략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미국 본토와 그건 당연한 거고 중국 견제, 대만 보호에 집중하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국방비도 올려라. 얘네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모호해지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규모가 줄거나 성격은 이미 변화했고. 근데 문제는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에서 전략적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 어차피 제1, 제2, 제3 도련선 해상의 충돌이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게 되면 중국은 5개 군강구가 있거든요. 이 북부 군강구에 거의 몇 개의 군단을 묶어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 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베이징까지 하루만이면 가거든요. 파죽지세로 가면. 북한 뚫고 가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일종의 독침, 벌침으로써 중국 턱 밑에 있는 거죠. 이걸 빼겠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그러나 규모는 조정될 수 있고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28,500명으로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든 게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네네. 언제 트럼프 일기 때. 하도 그냥 이 좌충우돌 하니까. 따라서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도 유용하고 미국에게도 유용하다. 다른 데와 다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측에게 윈윈되는 게 주한미군이다. 그러니까 성격은 변화했어요 이미. 또 그만큼 우리가 컸고 일부 축소도 아마 가능할 수도 있다. 철수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에 하나 철수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훈련을 매일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왜 쏘는 게 다 우리 공격하는 훈련이에요. 그럼 우린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핵이 없잖아요. 국제 핵 비확산 조약 NPT 체제 그 협약에 10조 제10조에 보면 회원국은 비상 상황에 처했을 경우 3개월 전에 탈퇴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핵 확장 억제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상 상황이죠. 그럼 합법적으로 뭘 하면 된다? 핵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나간다 그러면은 28,500명이 오늘 짐 싸서 내일 못 가거든요.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 충분히 핵무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예민하시니까 이제 옛날에 패러다임 버려라. 주한미군은 상호 윈윈이다. 일방적으로 받는 거 아니다. 주고받는 거다.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는 관했을 때 충분히 서로 윈윈이다. 만일에 떠난다면 가지 말라고 일단 붙잡아 보는데 간다 그러면 보내라. 보내고 우리는 핵무장하면 된다. 그럼 새 5위 국방력에 핵무장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생각 아니 왜냐면 주변에서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주한미군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가면 간 대로 살면 됩니다. 예. 근데 안 갈 것 같은 게 보니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대한민국 그 지도를 보고 그 지도를 엎어놓으면은 진짜 약간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자신이 왕이 된다면 미국 기동 전력을 한반도에 뭐 다시 재배치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중국 견제용에 있어서 한국의 정말 전략적 위치라든지 그런 가치 이런 건 상당히 뛰어나고 볼 수 있을까요? 불침 항모라고 그래요. 그걸 불침 항모. 왜냐 항공모함은 뛰어난 전력이지만 침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항모 전단을 10개 뭐 니미츠 내년에 퇴역하는 것까지 치면 항공모함 11척이에요. 그다음에 와스프나 아메리카급 4만 5천 톤급 그것도 평가판입니다. 우리 규모로는 독도함보다 더 커요. 강습 상륙 전단이 7개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유일무이한 슈퍼캐리어 전단을 10개, 11개, 강습 상륙 전단 7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항모는 철저한 보호를 받지만 잘못하면 침몰하거든요. 제럴드 포드급은 뭐
거의 뭐 100억 달러가 넘어요. 저희가. 네네. 그런데 한국은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잖아요. 여기 비행장에서 또 공중급을 받으면 다 베이징 갔다 오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최근 유효성은 모르지만 뭐 극초음속 뭐 등풍 21이니 뭐니 뭐 드론이니 해서 항공모함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미국 별거 아니다 막 그러는데 항모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안 무서운데 왜 중국이 항모를 찍어내요? 찍어내면 안 되지. 뭐 함정 별거 아니다. 370척이나 찍어냈어요. 미국은 295척인데. 그럼 별거 아니면 왜 찍어내요? 어쨌든 아직도 중요하다. 항모 전단은.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항모는 물에 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절대 가라앉지 않잖아요. 철통 같은 한미동맹 지금까지 보면 한미동맹이 1953년 이후로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자웅동체의 그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네네. 여기에 주한미군이 공군기지 막강한 공군력을 투사시켜 있고 유사시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떠난다고요? 떠난다면 바보죠. 떠나면 들어올 때 이제 돈 받고 들여보내면 돼요. 그때는. 너무 겁낼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 입에서는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할 말이 안 나옵니다. 철없는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지. 왜냐 전쟁 시뮬레이션 해보면 알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더 올라가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네. 일본은 5만 2천 명이 있지만 해병대가 상륙해야 되잖아요. 상륙전이 얼마나 힘든데요. 현대전에서. 만일에 한반도가 뭐 악몽이지만 지금 중국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뒤집어 보라고요 한번. 그럼 미국과 일본은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잖아요. 미국의 네. 입장에서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여기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면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욕먹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국의 국익의 영향을 가져주는 게 주한미군이에요. 등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나가면 핵무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맘 먹어도 된다. 우리는 고슴도치 이게 아니고 무슨 우리가 고슴도치예요. 지금 거의 뭐 표범쯤은 되는 거죠. 고래도 뭐 돌고래보다 더한 청새치 같은 큰 침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대응해도 된다. 너무 쪼그라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엄청 뭐 옛날부터 중요했지만은 네네. 지금 이제 지금의 세계 정치의 핵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미방위 조약으로 한반도를 거의 동맹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 동맹이고 그리고 인도가 또 미국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정학으로 너무 불리한 거는 중국의 적국들이 다 중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나라끼리는 사이가 나쁘니까 인도는 운명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일본도 운명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멀리 있는데 중국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고 그래서 일본과 인도와 한국 같은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그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 놓고 보면은 뭐 항공모함이죠 정말로 깔아앉지도 않는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불침항모라고 그러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만약 대만한테 뺏기면은 네. 그러면 필리핀은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태평양 반전은 중국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도무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하셨다시피 한때 이제 언론에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네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한미군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전초기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인력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판단하기 그게 뭐냐면은 한반도의 안정을 한반도에 있는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안정이 깨지기 쉬운 곳이 대만 해협인데 그 안정을 너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4,500명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전체를 한 전쟁 구역으로 봤을 때 글로 옮기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한미방위 조약을 읽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미방위 조약에 전쟁 구역이
써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퍼시픽 에어리아라고 그래서 퍼시픽 에어리아가 한 5번 나옵니다. 네네.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한국은 함께 싸우자.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이면은 거기 들어가는 거죠. 대만. 그렇죠. 다 들어가죠. 이게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은 자꾸 우리 보고 한미방위조약이면 북한만 막아줘야지. 거기 북한만이라고 써 있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이라고 써 있지도 않지만은 한미방위조약이 작동하는 지역이 태평양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태평양 지역, 영어로는 퍼시픽 에어리아. 그 퍼시픽 에어리아라는 단어가 한 5번 나옵니다. 그 한 페이지째, 요 한 장짜리예요. 한미방위조약이 A4 딱 한 장입니다. 네네. 거기에 태평양 지역이라는 게 한 5번 나오니까 이게 중국의 침략도 막는 거고 막말로 저 일본이 한국을 때렸을 때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평양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뭐 어디까지가 태평양이다 말할 수 없지만은 대만이 태평양인 것은 100%죠. 애초에 주한미군 설립 목적이 그 지역을 어떻게 좀 유사시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그리고 한미방위조약이 맺어진 것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남북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전쟁 기간이 그래요.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가지고 50년 11월까지만 북한군하고 한국군이 주력이 돼서 싸웠고 그다음에 중공군이 130만인가 오거든요. 50년 11월 무렵에. 네. 그리고 휴전될 때까지는 미군하고 중공군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성격을 그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전쟁에서. 그때 한미방위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제 북한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미국한테 방위조약을 제안했고 미국은 이 차에 국제공산주의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로 이제 또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말 솔직한 학자들이 중국이 힘이 약해졌고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했을 때 그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그 약속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아예 쏠 줍니다. 그 중국이 약해져서 그거는 더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중국이 한국을 가져갈지라도 그것이 미국의 안보에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미국은 떠난다. 그리고 거기 또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미국이 보기에 허약한 중국은 한국이 보기에도 허약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별로 전략적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을 떠나는데 그때 한국은 안전과 그 독립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아예 그 제가 미국 교수 책을 번역했는데 거기 그렇게 써줬습니다. 중국이 힘이 있는 한 미국은 한국을 포기를 못하는 거고 중국이 보기에 이건 뭐 이제 그냥 보통 뭐 영국 프랑스도 안 되는 나라다라고 하면은 한국 보고 이제 네 힘으로 한번 막아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약간 미중 전쟁 이후에 뭐 무역이나 패권이나 이후에 다가올 시나리오 그 부분이겠네요, 사실 또. 그 지금 제가 우리가 좀 찬스를 잘 잡으면 되는데 한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제압하느라고 중국에 대한 각종 그 제한 조치를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든 모든 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모든 화물선 무슨 상선, 유조선 뭐 이런 것들은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은 150만 불까지 21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배가 깃발을 독일 깃발 대고 관계없어요. 이 배가 중국에서 만든 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왔을 때 얼마를 부과하는 거. 그래서 그 지금 제일 대형 기준으로 150만 달러까지. 그래서 지금 독일에 있던 어떤 그 항만 회사가 중국한테 배를 발주했다가 배 나온 다음에 아무리 독일 깃발 달고 있어도 중국 배니까 그 미국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한국에다가 바꿔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는 한 60조 우리가 그 발주의 그 덕을 보게 된 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지금 선박 건조 능력이 중국이 세계의 50%, 한국이 28%, 일본이 1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이 우리가 5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골탕 먹이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놀랍게도 괜찮은 그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이 배 만드는 기술이 좋으니까 한국이 군함도 잘 만들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제압하는 이 작전이 괜찮게도 놀랍게도 우리한테도 덕이 되는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이 군함 같은 거 수리해 주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미국이 네. 자기네들은 몇 달 걸리는데 너네는 3일이면 되는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그 돈도 지금 같은 비슷한 거 한 척 지는데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배가 많고 해군도 많고 네. 그거랑 군함 경쟁을 하는데 한국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그때 전번에 출연했을 때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미국은 총알 한 방도 남이 거 얻어 쓰는 나라가 아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위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둔 비용 분담이라고 얘기해야 맞다 그랬는데 그러면 총알도 안 얻어 쓰는 나라가 군함을 얻어 쓰느냐. 그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맞아요. 동맹국에게 군함을 제조 부탁할 수도 있고 얻어 쓸 수 있고 수리 맡길 수 있는 거로. 이번에도 미국이 그 그냥 기름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배한테 이제 기름 유조선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기름 군함에다가 기름 부어주는 배인데 그 배에 미국이 맡기면서 80군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200군데를 더 찾아내가지고 다 고쳐줬습니다. 확실한 서비스예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뭐 과학기술을 발달을 했지만 그 세심한 데가 없거든요. 좀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이 해준 거 보고 그냥 혀를 차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럼 중국이 그 기분이 물론 나쁘겠지만은 근데 이제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보던 시대가 저는 끝난 지 한 10년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사실은 길렀잖아요. 그렇죠. 히토류도 맞아요. 네가 해. 네네. 철강도 네가 만들어. 근데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벌이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라이벌로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그래도 중국하고 잘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뭐 둘이 서로 그러니까 뭐 생존 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Existential confrontation. Existential 그러면 이 존재론적 싸움이라는 소리거든요. 네네. 중국이 망가지든지 미국이 1등 자리를 뺏기고 끌어안든지 그런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그 여유 있게 야, 난 중국 가서 돈 벌고 미국한테는 안 벌고 의지할 그게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이 한 10년 전에는 능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미국도 중국을 괜찮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그 두 나라의 싸움이 피크에 이른 거죠. 이런 가운데 또 중국이 서해 해상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주한 미군의 뭐 앞서 말씀하신 양안전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국이 견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그 저 밑에 남진해해, 남중국해라고 그럽니다. 네. 남중국해 전체를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바다 전체가 지 바다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섬도 중국 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섬도 아닌 그러니까 사초 이런 거 그 모래톱입니다. 거기다 흙 붓고 세멘트 붓고 해서 전부 다 비행장 만들고 뭐 군함 정박하는 시설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그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마 국경선을 저 한 줄로 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남중국해가 이렇게 보면은 점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 꼭 소 혓바닥처럼 생겼습니다. 그 선이. 근데 그거를 남해 구단선이라고 그럽니다. 9개의 끊어진 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 안쪽에 있는 건 전부 중국 바다라고 그러는데 서해 바다에도 금을 걷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제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중국 있고 여기 한국이 있잖아요. 평안북도 그 압록강 하구에서 조금 더 나온 거기서 쭉 내려오는 그 동경 124도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124도 선을 거놓고 거기보다 동쪽 바다는 한국 거고 서쪽 바다는 중국 거라고 중국이 주장을 하는데 그 서해 바다를 그렇게 그으면은 72%가 중국 바다가 되고 28%만 한국 쪽 바다가 됩니다. 제가 그 해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 배가 거기를 넘어가면은 동경 124도를 넘어가면 중국에서 쫓는데요. 들어가라고. 너 지금 중국 바다 들어왔다고. 근데 바다의 국제법은 그 공해의 자유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영해가 아닌 것은 다 공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육지에서부터 12해리. 네네. 그게 1800
1해리가 1852m입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치면 얼추 22km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22km까지는 이게 물이지만 우리 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객선이 들어올 때도 입국 허가를 받아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 빼놓으면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 그 거리가 몇백 킬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육지에서 22km씩 빼면은 나머지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걸 중간 한국 쪽에 훨씬 가까운 데다가 나중에 한번 그거 보세요. 124도 그러면 완전히 한국에 가까이 있는 동경인데 네네. 그거를 거놓고서 그 저쪽은 다 지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너네가 이렇게 넓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크니까 답이 그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대국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현대국제 정치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평등하다라는 게 현대국제 정치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하고 엘살바도르는 평등한 거예요. 네. 힘은 상대가 안 될지라도. 근데 중국은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야, 평등이 어딨냐. 센 건 센 거고 약한 건 약한 거지. 그래서 그 뭐 땅도 이렇게 다 근거고. 그래서 서해에다가 이런 것은 이미 남쪽에 남해 구단선을 거놓고 수십 년 동안 못되게 군 것이죠. 그리고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이 있으면은 네네. 그래서 동그란 섬이 있다 그러면 섬에서 12해리 그러니까 22km 그러니까 섬 모양하고 똑같은 그 22km까지는 영해인데 네. 중국이 그 인공섬에다 다 영해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영해를 선포하니까 다른 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귀찮아서 허락을 받으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못 가는데 미국 군함이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미국 군함이 통과할 때마다 네네. 큰 깃발을 이렇게 내려놓고 통과를 해요.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을 한 것을 미국 군함이 통과하는데 해양국제법에 의하면은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너는 영해를 가질 수 없는 인공섬에 영어를 선포했으니까 이건 반칙이야 해가지고 미국은 글로 지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공해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라고 중국한테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항해 자유 작전.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에서 전쟁 아무 때나 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매일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뭐 노려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는 영해야. 영해가 아니고 공해야. 중국은 내가 영해라고 선언했잖아.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다른 나라 배는 안 다닙니다. 그걸로 피해 다녀요. 중국을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그 법보다는 주먹이 더 먼저인 거죠. 그 그림 보면 아주 웃깁니다. 이럴 때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게 그 필리핀의 수빅만입니다. 필리핀 수빅만이요. 원래 미 칠함대의 그 핵심 기지였습니다. 네네. 본부가 거기 있던 건데요. 네. 필리핀 수빅만에서요. 90년대 후반에 미군이 철수해서 일본으로 칠함대 본부가 옮깁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세계가 평화로웠고 필리핀 안에도요. 이제 미군 좀 떠나라. 우리가 식민 지배까지 당했고 한데 뭐가 아직도 있느냐. 세상이 평화로운데 떠나라. 미군도요. 뭐 굳이 일본 필리핀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중국이 구단선이란 것을 긋고 필리핀 앞바다까지 자기의 바다라고 주장한 게 한 5, 6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명확한 거죠. 만약에 필리핀이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과 필리핀이 바다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는 거고 중국이 구단선을 이렇게 무리하게 긋고 미군과 충돌하려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그 수빅만에 원래는 뭐 한진중공업이 들어갔다가 좀 실패를 하고 지금 다시 미국의 사모펀드가 그 수빅만을 임차하고 거기에 현대중공업도 들어가고 했는데 해병대의 거대한 그 미국 해병대의 거대한 물류기지가 거기 생기고요. 필리핀은 뒤늦게 부랴부랴 쫓아냈던 미군들한테 9개인가 기지를 북부에 주면서 일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해의 구조물이 그렇게 생기는 것도요. 뭐 당연히 우리 국민 대부분은 중국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고지고대로 믿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중국의 행태를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또 다른 시작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계속 앞으로도 시작이 될 거고 이걸 그대로 남겨두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지금 가서 뭐 폭파할 수 있나요?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여기서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우리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한국의 힘만으로 그 바다를 지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미 뺏긴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미 뭐 중국 해군의 함정 수가 미국보다 많은 상황에서 그 서해 바다 하나 중국이 자기들이 못 가져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력을 완전히 투사를 해야 아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빅만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런 중국의 이제 우리 서해를 통한 야욕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주한미군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4,500명 감축설이 보도가 됐었죠. 참 제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미국은 4,500명 감축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는데 해당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축 논의가 한반도 안보나 이 동북아 정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이 감축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타격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이런 감축 논의가 있어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오랜 동안 논쟁이었고 한국에서는 이거는 북한을 막기 위한 거라라고만 주장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그렇게 해야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문제가 없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북한만을 위한 거라면 여기 주한미군을 둘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또 약간의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미 의회는요. 한국의 주한미군을 두는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미 의회는 그걸 지금까지 막아왔고 특히 국방수권법 이런 걸 통해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서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해왔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정도까지의 국방수권법에는 28,500명을 어떻게 넣어놨냐면 국방 예산을 이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강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어떤 처벌이나 강제적인 게 없고 약간 권고적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논의를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한국에 미국이 좀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건 사실 신정부 들어오기 전에 저런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국도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억제력이 우선순위라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트럼프 2.0 시대 주한미군은 어떤 전략적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인가요? 이건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결국은 대중 견제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도 말한 적 있지만 중국까지 그 오산이나 이런 군산이나 공군기지에서 베이징까지 날아가면 전투기로 딱 1시간 거리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일본, 한국, 필리핀 세 나라가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를 그어봤을 때 이 세 나라를 통해서 나가면 중국을 어떻게 이 바다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미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암암리에 우리끼리 그냥 공감을 형성한 거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 안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판단하자라고 이제 좀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라는 말로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속성은 바뀌었지만은 그 활용도는 미국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그 바이든 행정부를 막 비판하면서 바이든 맞아요. 대통령을 바보라고 막 말하면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에까지 그다음 병력을 다 빼냈다 저 바보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맨 처음 시작한 건 트럼프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성한 바이든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그람 공군기지는 끝까지 지켰어야 됐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1시간 만에 중국 그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든 면에서 중국을 포위해 가는 게 미국의 머릿속에 있고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다 보면 한국은 또 그만큼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인지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대한민국은 마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 이 지도를 거꾸로 돌리면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언급했더라고요. 미국이 양안 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이 전초 기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왕이 된다면 미국 기동력 전력을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과연 한국에 대한 이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불침 항모라고 하죠. 예전에 불침 항모라고 하면 일본을 말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그러니까 일본의 전력을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 불침 항모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서진을 해서 한반도가 불침 항모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건 군사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일본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란 전략적 목적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보다 더 동의를 하는 면이 있거든요. 일본은 중국을 더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물론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같이 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불침 항모라고 하면 일본을 말했지만 이제는 그게 한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을 아까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제 어떤 미국의 대중 압박의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이제 넣어서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한미군 가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또 대한민국은 뭐 마치 고정돼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다음에 뭐 미국의 기동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양쪽의 사이드를 다 말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줄을 똑바로 잘 서라 계속해서 압박하는 좀 스탠스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명확하게 그게 뭐 모든 측면에서 막 아주 계획된 말이냐 그렇게 한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그 미 국방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미국 사람들의 공유된 생각이란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당근과 채찍 그다음에 미국의 압박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하려면 해군력이잖아요. 미국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태평양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1도련선 대만에서 필리핀, 제2도련선 괌, 그다음에 제3도련선 하와이까지 선을 거놨어요. 그러면서 급속한 해군력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금 이름도 중국해잖아요. 맞아요. 네.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자였으니까 지들이 지배했다 이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맞고 지금은 아니죠. 이거 내 바다야 1도련선. 그게 지금 미국의 항해 작전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1도련선. 한국만은 벌써 3척이나 찍었잖아요. 구닥다리 85년에 만든 우크라이나제 랴오닝, 그다음에 자체 제작한 거 산동, 이거 스키전부터 6만 톤급. 네. 이제 평가판, 푸제남까지 시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서해까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다를 제패해야 되는 거죠.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 제1도련선, 도련선은 섬을 연결한 선이란 뜻이거든요.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에 맞는 지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고 바다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점점 배타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서해 구조물 이런 건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해양 패권을 둘러싼 이미 계획된 점진적인 해군력 강화, 해양 패권 장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봐야 돼요. 단순한 이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대한 패권, 중화민족주의. 시진핑 지금 뭐 권력의 이상 징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푸틴도 그렇거든요.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든요. 시진핑도 자기 독재체를 위해서 중화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미국 중심으로 하는 진영을 적으로 둘러싼 거예요. 지금 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만이 있잖아요. 대만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거대 남초가 있는데 이게 전초기지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대만을 침공하네 안 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가운데 또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보도가 되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하지만 해당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국 억제력이 우선순위라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 그런 식으로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2.0 시대 뭐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런지 좀 궁금하네요. 주한미군은 어제 주한미군이 이제 아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때문에 탄생했어요. 네.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체결이 됐죠.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는 뭐 갈리지만 어쨌든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도 갈리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한미동맹이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됐던 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 한미동맹의 원래 태생은 한국전쟁 6.25고 주적은 북한이에요. 중국이 뒤에 있고 이 한미동맹에 태평양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암묵적으로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의 남침을 막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근데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탈냉전 체제가 깨지니까. 두 번째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이 사실은 한미동맹이 성격 변화하는 최초의 계기예요. 공간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또 헤그세스 주요 당국자에 비해서 결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제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견제다. 원래 그 말은 저는 금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숨기질 않아요. 그럼 주한미군은 북한뿐만이 아니고 북한 핵이 없다면 우리만 가지고도 북한 재래식 전쟁은 찜쪄 먹어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글로벌 파이어파 대한민국 국방 5위잖아요. 북한은 36인데 핵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은 이미 변화했다. 평택으로 기지를 옮긴 것도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DMZ 인근에서 자동적으로 전투에 개입되는 구시대적 개념이 아니고 평택은 전략적 유연성이잖아요. 항구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시로 드나들고 있잖아요.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지금도 28,500명이 아니에요. 몇 명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토에서 계속 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4,500명이 그 순환 배치하는 여단 규모예요, 지금. 그러니까 4,500명이 공교롭게도 그 순환 배치하는 규모인데 이걸 줄인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자 이미 그 전에 주한미군의 성격은 변화했다. 아시아 전략군으로서. 북한에 대한 억지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전성기 때 40만 명 이상의 해외 원정군이 있었거든요. 지금 LA 주방위군 폭동이 아니라 시위에 진압한다고 이게 대통령 권한이 아니 난리죠. 맞아요. 주방위군은 힘이 없어요. 무기도 구닥다리예요. 미군은 해외 원정군이 최첨단이에요. 항모전단. 그런데 지금은 40만 명 규모에서 한 20만 명 내외로 줄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게 뭐냐면 병력이 있고 군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과 군무원 합치면 20만 명 좀 넘어요. 20만 2, 3만 명 되고 병력은 한 18, 9만 될 거예요. 그럼 20만 명이라고 치면 일본에 5만 2천 명, 독일에 3만 8천 명. 그냥 과거에 수십만 명이 있었으니까. 주한미군이 2만 8천 명, 3위예요. 해외 원정군의 세 번째가 한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고 해외 미군을 재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긴 축소도 들어가고 성격 변화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국의 안보 전략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미국 본토와 그건 당연한 거고 중국 견제, 대만 보호에 집중하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국방비도 올려라. 얘네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모호해지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규모가 줄거나 성격은 이미 변화했고. 근데 문제는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붙어 네.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에서 전략적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 어차피 제1, 제2, 제3 도련선 해상의 충돌이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게 되면 중국은 5개 군강구가 있거든요. 이 북부 군강구에 거의 몇 개의 군단을 묶어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 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베이징까지 하루만이면 가거든요. 파죽지사로 가면. 북한 뚫고 가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일종의 독침, 벌침으로써 중국 턱 밑에 있는 거죠. 이걸 빼겠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그러나 규모는 조정될 수 있고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28,500명으로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든 게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네네. 언제 트럼프 일기 때. 하도 그냥 이 좌충우돌 하니까.
따라서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도 유용하고 미국에게도 유용하다. 다른 데와 다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측에게 윈윈되는 게 주한미군이다. 그러니까 성격은 변화했어요 이미. 또 그만큼 우리가 컸고 일부 축소도 아마 가능할 수도 있다. 철수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에 하나 철수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훈련을 매일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왜 쏘는 게 다 우리 공격하는 훈련이에요. 그럼 우린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핵이 없잖아요. 국제 핵 비확산 조약 NPT 체제 그 협약에 10조 제10조에 보면 회원국은 비상 상황에 처했을 경우 3개월 전에 탈퇴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핵 확장 억제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상 상황이죠. 그럼 합법적으로 뭘 하면 된다? 핵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나간다 그러면은 28,500명이 오늘 짐 싸서 내일 못 가거든요.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 충분히 핵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예민하시니까 이제 옛날에 패러다임 버려라. 주한미군은 상호 윈윈이다. 일방적으로 받는 거 아니다. 주고받는 거다. 거래 중심적 동맹관계는 관해서 충분히 서로 윈윈이다. 만일에 떠난다면 가지 말라고 일단 붙잡아 보는데 간다 그러면 보내라. 보내고 우리는 핵무장하면 된다. 그럼 새5.2 국방력에 핵무장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생각 아니 왜냐면 주변에서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주한미군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가면 간 대로 살면 됩니다. 예. 근데 안 갈 것 같은 게 보니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대한민국 그 지도를 보고 그 지도를 엎어놓으면은 진짜 약간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자신이 왕이 된다면 미국 기동 전력을 한반도에 뭐 다시 재배치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중국 견제용에 있어서 한국의 정말 전략적 위치라든지 그런 가치 이런 건 상당히 뛰어나고 볼 수 있을까요? 불침 항모라고 그래요. 그걸 불침 항모. 왜냐 항공모함은 뛰어난 전력이지만 침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항모 전단을 10개 뭐 니미츠 내년에 퇴역하는 것까지 치면 항공모함이 11척이에요. 그다음에 와스프나 아메리카급 4만 5천 톤급 그것도 평가판입니다. 우리 규모로는 독도함보다 더 커요. 강습 상륙 전단이 7개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유일무이한 슈퍼캐리어 전단을 10개, 11개, 강습 상륙 전단 7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항모는 철저한 보호를 받지만 잘못하면 침몰하거든요. 제랄드 포드급은 뭐 거의 뭐 100억 달러가 넘어요. 저희가. 네네. 그런데 한국은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잖아요. 여기 비행장에서 또 공중급을 받으면 다 베이징 갔다 오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최근 유효성은 모르지만 뭐 극초음속 뭐 등풍 21이니 뭐니 뭐 드론이니 해서 항공모함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미국 별거 아니다 막 그러는데 항모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안 무서운데 왜 중국이 항모를 찍어내요? 찍어내면 안 되지. 뭐 함정 별거 아니다. 370척이나 찍어냈어요. 미국은 295척인데. 그럼 별거 아니면 왜 찍어내요? 어쨌든 아직도 중요하다. 항모 전단은.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항모는 물에 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절대 가라앉지 않잖아요. 철통 같은 한미동맹 지금까지 보면 한미동맹이 1953년 이후로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자웅동체의 그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네네. 여기에 주한미군이 공군기지 막강한 공군력으로 투사시켜있고 유사시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떠난다고요? 떠난다면 바보죠. 떠나면 들어올 때 이제 돈 받고 들여보내면 돼요. 그때는. 너무 겁낼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 입에서는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할 말이 안 나옵니다. 철없는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지. 왜냐 전쟁 시뮬레이션 해보면 알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더 올라가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네. 일본은 5만 2천 명이 있지만 해병대가 상륙해야 되잖아요. 상륙전이 얼마나 힘든데요. 현대전에서. 만일에 한반도가 뭐 악몽이지만 지금 중국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뒤집어 보라고요 한번. 그럼 미국과 일본은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잖아요. 미국의 네. 입장에서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여기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면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욕먹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국의 국익영향을 가져주는 게 주한미군이에요. 등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나가면 핵무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맘 먹어도 된다. 우리는 고슴도치 이게 아니고 무슨 우리가 고슴도치예요. 지금 거의 뭐 표범쯤 되는 거죠. 고래도 뭐 돌고래도 더한 청새치 같은 큰 침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대응해도 된다. 너무 쪼그라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이 이 전략적으로 지금 엄청 뭐 옛날부터 중요했지만은 네네. 지금 이제 지금의 세계 정치의 핵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미방위 조약으로 한반도를 거의 동맹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 동맹이고 그리고 인도가 또 미국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정학으로 너무 불리한 거는 중국의 적국들이 다 중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나라끼리는 사이가 나쁘니까 인도는 운명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일본도 운명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멀리 있는데 중국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고 그래서 일본과 인도와 한국 같은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그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 놓고 보면은 뭐 항공모함이죠 정말로 깔아앉지도 않는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불침항모라고 그러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만약 대만한테 뺏기면은 네. 그러면 필리핀은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태평양 반전은 중국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도무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때 이제 언론에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네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한미군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전초기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인력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판단하기 그게 뭐냐면은 한반도의 안정을 한반도에 있는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안정이 깨지기 쉬운 곳이 대만 해협인데 그 안정을 너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4,500명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전체를 한 전쟁 구역으로 봤을 때 글로 옮기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한미방위 조약을 읽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미방위 조약에 전쟁 구역이 써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퍼시픽 에어리아라고 그래서 퍼시픽 에어리아가 한 5번 나옵니다. 네네.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한국은 함께 싸우자.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이면은 거기 들어가는 거죠. 대만. 그렇죠. 다 들어가죠. 이게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은 자꾸 우리 보고 한미방위 조약이면 북한만 막아줘야지. 거기 북한만이라고 써 있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이라고 써 있지도 않지만은 한미방위 조약이 작동하는 지역이 태평양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태평양 지역, 영어로는 퍼시픽 에어리아. 그 퍼시픽 에어리아라는 단어가 한 5번 나옵니다. 그 한 페이지째, 이 한 장짜리예요. 한미방위 조약이 A4 딱 한 장입니다. 네네. 거기에 태평양 지역이라는 게 한 5번 나오니까 이게 중국의 침략도 막는 거고 막말로 저 일본이 한국을 때렸을 때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평양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뭐 어디까지가 태평양이다 말할 수 없지만은 대만이 태평양인 것은 100%죠. 애초에 주한미군 설립 목적이 그 지역을 어떻게 좀 유사시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그리고 한미방위 조약이 맺어진 것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남북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전쟁 기간이 그래요.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가지고 50년 11월까지만 북한군하고 한국군 이 주력이 돼서 싸웠고 그다음에 중공군이 130만인가 오거든요. 50년 11월 무렵에. 네. 그리고 휴전될 때까지는 미군하고 중공군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성격을 누가 그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전쟁에서. 그때 한미방위 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제 북한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미국한테 방위 조약을 제안했고 미국은 이 차에 국제 공산주의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로 이제 또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말 솔직한 학자들이 중국이 힘이 약해졌고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했을 때 그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그 약속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아예 써줍니다. 그 중국이 약해져서 그거는 더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중국이 한국을 가져갈지라도 그것이 미국의 안보에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미국은 떠난다. 그리고 거기 또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미국이 보기에 허약한 중국은 한국이 보기에도 허약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별로 전략적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을 떠나는데 그때 한국은 안전과 그 독립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아예 그 제가 미국 교수 책을 번역했는데 거기 그렇게 써줬습니다. 중국이 힘이 있는 한 미국은 한국을 포기를 못하는 거고 중국이 보기에 이건 뭐 이제 그냥 보통 뭐 영국 프랑스도 안 되는 나라다라고 하면은 한국 보고 이제 네 힘으로 한번 막아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약간 미중 전쟁 이후에 뭐 무역이나 패권이나 이후에 다가올 시나리오 그 부분이겠네요, 사실 또. 그 지금 제가 우리가 좀 찬스를 잘 잡으면 되는데 한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제압하느라고 중국에 대한 각종 그 제한 조치를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든 모든 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모든 화물선 무슨 상선, 유조선 뭐 이런 것들은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은 150만 불까지 21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배가 깃발을 독일 깃발 대고 관계없어요. 이 배가 중국에서 만든 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왔을 때 얼마를 부과하는 거. 그래서 그 지금 제일 대형 기준으로 150만 달러까지. 그래서 지금 독일에 있던 어떤 그 항만 회사가 중국한테 배를 발주했다가 배 나온 다음에 아무리 독일 깃발 달고 있어도 중국 배니까 그 미국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한국에다가 바꿔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는 한 60조 우리가 그 발주의 그 덕을 보게 된 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지금 선박 건조 능력이 중국이 세계의 50%, 한국이 28%, 일본이 1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이 우리가 5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골탕 먹이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놀랍게도 괜찮은 그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이 배 만드는 기술이 좋으니까 한국이 군함도 잘 만들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제압하는 이 작전이 괜찮게도 놀랍게도 우리한테도 덕이 되는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이 군함 같은 거 수리해 주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미국이 자기네들은 몇 달 걸리는데 너네는 3일이면 되는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그 돈도 지금 같은 비슷한 거 한 척 지는데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배가 많고 해군도 많고 그거랑 군함 경쟁을 하는데 한국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그때 전번에 출연했을 때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미국은 총알 한 방도 남이 거 얻어 쓰는 나라가 아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위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둔 비용 분담이라고 얘기해야 맞다 그랬는데 그러면 총알도 안 얻어 쓰는 나라가 군함을 얻어 쓰느냐. 그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맞아요. 동맹국에게 군함을 제조 부탁할 수도 있고 얻어 쓸 수 있고 수리 맡길 수 있는 거로. 이번에도 미국이 그 그냥 기름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배한테 이제 기름 유조선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기름 군함에다가 기름 부어주는 배인데 그 배에 미국이 맡기면서 80군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200군데를 더 찾아내가지고 다 거둬줬습니다. 확실한 서비스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뭐 과학기술을 발달했지만 그 세심한 데가 없거든요. 좀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이 해준 거 보고 그냥 혀를 차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럼 중국이 그 기분이 물론 나쁘겠지만은 근데 이제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보던 시대가 저는 끝난 지 한 10년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사실은 길렀잖아요. 그렇죠. 히토류도 맞아요. 네가 해. 네네. 철강도 네가 만들어. 근데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벌이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라이벌로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그래도 중국하고 잘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윈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뭐 둘이 서로 그러니까 뭐 생존 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이그지스텐셜 컨프런테이션. 이그지스텐셜 그러면 이 존재론적 싸움이라는 소리거든요. 네네. 중국이 망가지든지 미국이 1등 자리를 뺏기고 끌어안든지 그런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그 여유 있게 야, 난 중국 가서 돈 벌고 미국한테는 안 벌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이 한 10년 전에는 능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미국도 중국을 괜찮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그 두 나라의 싸움이 피크에 이른 거죠. 이런 가운데 또 중국이 서해 해상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주한미군의 뭐 앞서 말씀하신 양안전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국이 견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그 저 밑에 남진해해, 남중국해라고 그럽니다. 네. 남중국해 전체를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바다 전체가 지 바다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섬도 중국 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섬도 아닌 그러니까 사초 이런 거 그 모래톱입니다. 거기다 흙 붓고 세멘트 붓고 해서 전부 다 비행장 만들고 뭐 군함 정박하는 시설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마 국경선을 저 한 줄로 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남중국해가 이렇게 보면은 점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 꼭 소혓바닥처럼 생겼습니다. 그 선이. 근데 그거를 남해 9단선이라고 그럽니다. 9개의 끊어진 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 안쪽에 있는 건 전부 중국 바다라고 그러는데 서해 바다에도 금을 걷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제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한국이 있잖아요. 평안북도 그 압록강 하구에서 조금 더 나온 거기서 쭉 내려오는 그 동경 124도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124도 선을 거놓고 거기보다 동쪽 바다는 한국 거고 서쪽 바다는 중국 거라고 중국이 주장을 하는데 그 서해 바다를 그렇게 그으면은 72%가 중국 바다가 되고 28%만 한국 쪽 바다가 됩니다. 제가 그 해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 배가 거기를 넘어가면은 동경 124도를 넘어가면 중국에서 쫓는데요. 들어가라고. 너 지금 중국 바다 들어왔다고. 근데 바다의 국제법은 그 공해의 자유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영해가 아닌 것은 다 공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육지에서부터 12해리. 네네. 그게 1,801해리가 1,852m입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치면 얼추 22km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22km까지는 이게 물이지만 우리 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객선이 들어올 때도 입국 허가를 바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 빼놓으면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 그 거리가 몇백 킬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육지에서 22km씩 빼면은 나머지는 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걸 중간 한국 쪽에 훨씬 가까운 데다가 나중에 한번 그거 보세요. 124도 그러면 완전히 한국에 가까이 있는 동경인데 네네. 그거를 거놓고서 그 저쪽은 다 지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너네가 이렇게 넓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크니까 답이 그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대국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현대국제 정치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평등하다라는 게 현대국제 정치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하고 엘살바도르는 평등한 거예요. 네. 힘은 상대가 안 될지라도. 근데 중국은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야, 평등이 어딨냐. 센 건 센 거고 약한 건 약한 거지. 그래서 그 뭐 땅도 이렇게 다 근거고. 그래서 서해에다가 이건 것은 이미 남쪽에 남해 구단선을 거놓고 수십 년 동안 못되게 군 것이죠. 그리고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이 있으면은 네네. 그래서 동그란 섬이 있다 그러면 섬에서 12해리 그러니까 22km 그러니까 섬 모양하고 똑같은 그 22km까지는 영해인데 네. 중국이 그 인공섬에다 다 영해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영해를 선포하니까 다른 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귀찮아서 허락을 받으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못 가는데 미국 군함이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미국 군함이 통과할 때마다 네네. 큰 깃발을 이렇게 내려놓고 통과를 해요.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을 한 것을 미국 군함이 통과하는데 해양국제법에 의하면은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영해를 가질 수 없는 인공섬에 영어를 선포했으니까 이건 반칙이야 해가지고 미국은 글로 지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공해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라고 중국한테
힘을 과시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항해 자유 작전.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에서 전쟁 아무 때나 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매일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뭐 노려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는 영해야. 영해가 아니고 공해야. 중국은 내가 영해라고 선언했잖아.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다른 나라 배는 안 다닙니다. 그걸로 피해 다녀요. 중국을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그 법보다는 주먹이 더 먼저인 거죠. 그 그림 보면 아주 웃깁니다. 이럴 때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게 그 필리핀의 수빅만입니다. 필리핀 수빅만이요. 원래 미 7함대의 그 핵심 기지였습니다. 네네. 본부가 거기 있던 건데요. 네. 필리핀 수빅만에서요. 90년대 후반에 미군이 철수해서 일본으로 7함대 본부가 옮깁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세계가 평화로웠고 필리핀 안에도요, 이제 미군 좀 떠나라. 우리가 식민 지배까지 당했고 한데 뭐가 아직도 있느냐. 세상이 평화로운데 떠나라. 미군도요, 뭐 굳이 일본 뭐 필리핀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중국이 구단선이란 것을 긋고 필리핀 앞바다까지 자기의 바다라고 주장한 게 한 5, 6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명확한 거죠. 만약에 필리핀이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과 필리핀이 바다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는 거고 중국이 구단선을 이렇게 무리하게 긋고 미군과 충돌하려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그 수빅만에 원래는 뭐 한진중공업이 들어갔다가 좀 실패를 하고 지금 다시 미국의 사모펀드가 그 수빅만을 임차하고 거기에 현대중공업도 들어가고 했는데 해병대의 거대한 그 미국 해병대의 거대한 물류기지가 거기 생기고요. 필리핀은 뒤늦게 부랴부랴 쫓아냈던 미군들한테 9개인가 기지를 북부에 주면서 일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해의 구조물이 그렇게 생기는 것도요. 뭐 당연히 우리 국민 대부분은 중국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고지고대로 믿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중국의 행태를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또 다른 시작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계속 앞으로도 시작이 될 거고 이걸 그대로 남겨두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지금 가서 뭐 폭파할 수 있나요?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여기서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우리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한국의 힘만으로 그 바다를 지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미 뺏긴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미 뭐 중국 해군의 함정 수가 미국보다 많은 상황에서 그 서해 바다 하나 중국이 자기들이 못 가져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력을 완전히 투사를 해야 아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빅만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런 중국의 이제 우리 서해를 통한 야욕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주한미군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4,500명 감축설이 보도가 됐었죠. 참 제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미국은 4,500명 감축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는데 해당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축 논의가 한반도 안보나 이 동북아 정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이 감축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타격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이런 감축 논의가 있어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오랜 동안 논쟁이었고 한국에서는 이거는 북한을 막기 위한 거라라고만 주장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그렇게 해야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문제가 없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북한만을 위한 거라면 여기 주한미군을 둘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또 약간의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미 의회는요. 한국의 주한미군을 두는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미 의회는 그걸 지금까지 막아왔고 특히 국방수권법 이런 걸 통해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서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해왔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정도까지의 국방수권법에는 28,500명을 어떻게 넣어놨냐면 국방 예산을
이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강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어떤 처벌이나 강제적인 게 없고 네네. 약간 권고적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논의를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한국에 미국이 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건 사실 신정부 들어오기 전에 저런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국도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억제력이 우선순위라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트럼프 2.0 시대 주한미군은 어떤 전략적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인가요? 이건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결국은 대중 견제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도 말한 적 있지만 중국까지 그 오산이나 이런 군산이나 공군기지에서 베이징까지 날아가면 전투기로 딱 1시간 거리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일본, 한국, 필리핀 세 나라가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를 그어봤을 때 이 세 나라를 통해서 나가면 중국을 어떻게 이 바다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미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암암리에 우리끼리 그냥 공감을 형성한 거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 안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판단하자라고 이제 좀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라는 말로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속성은 바뀌었지만은 그 활용도는 미국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그 바이든 행정부를 막 비판하면서 바이든 맞아요. 대통령을 바보라고 막 말하면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에까지 그다음 병력을 다 빼냈다 저 바보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맨 처음 시작한 건 트럼프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성한 바이든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그람 공군기지는 끝까지 지켰어야 됐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1시간 만에 중국 그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든 면에서 중국을 포위해 가는 게 미국의 머릿속에 있고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다 보면 한국은 또 그만큼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인지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대한민국은 마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 이 지도를 거꾸로 돌리면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언급했더라고요. 미국이 양안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이 전초기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왕이 된다면 미국 기동력 전력을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과연 한국에 대한 이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 우리가 불침 항모라고 하죠. 예전에 불침 항모라고 하면 일본을 말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그러니까 일본의 전력을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 불침 항모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서진을 해서 한반도가 불침 항모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건 군사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일본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란 전략적 목적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보다 더 동의를 하는 면이 있거든요. 일본은 중국을 더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물론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같이 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불침 항모라고 하면 일본을 말했지만 이제는 그게 한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을 아까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제 어떤 미국의 대중 압박의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이제 넣어서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한미군 가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또 대한민국은 뭐 마치 고정되어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다음에 뭐 미국의 기동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양쪽의 사이드를 다 말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줄을 똑바로 잘 서라. 계속해서 압박하는 좀 스탠스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명확하게 그게 뭐 모든 측면에서 막 아주 계획된 말이냐 그렇게 한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그 미 국방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미국 사람들의 공유된 생각이란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당근과 채찍 그다음에 미국의 압박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하려면 해군력이잖아요. 미군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태평양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1도련선 대만에서 필리핀, 제2도련선 괌, 그다음에 제3도련선 하와이까지 선을 거놨어요. 그러면서 급속한 해군력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금 이름도 중국해잖아요. 맞아요. 네.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자였으니까 지들이 지배했다 이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맞고 지금은 아니죠. 이거 내 바다야 1도련선 그게 지금 미국의 항해 작전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1도련선. 한국만은 벌써 3척이나 찍었잖아요. 구닥다리 85년에 만든 우크라이나제 랴오닝 그다음에 자체 제작한 거 산동 이거 스키점프 6만 톤급. 네. 이제 평가판 푸제남까지 시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서해까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다를 제패해야 되는 거죠.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 제1도련선 도련선은 섬을 연결한 선이란 뜻이거든요.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에 맞는 지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고 바다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점점 배타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서해 구조물 이런 건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해양 패권을 둘러싼 이미 계획된 점진적인 해군력 강화, 해양 패권 장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봐야 돼요. 단순한 이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대한 패권, 중화민족주의. 시진핑 지금 뭐 권력의 이상 징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푸틴도 그렇거든요.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각하거든요. 시진핑도 자기 독재체제를 위해서 중화민족주의를 자각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미국 중심으로 하는 진영을 적으로 둘러싼 거예요. 지금 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만이 있잖아요. 대만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거대 남초가 있는데 이게 전초기지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대만을 침공하네 안 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가운데 또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보도가 되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하지만 해당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국 억제력이 우선순위라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 그런 식으로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2.0 시대 뭐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런지 좀 궁금하네요. 주한미군은 어제 주한미군이 이제 아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때문에 탄생했어요. 네.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체결이 됐죠.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는 뭐 갈리지만 어쨌든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도 갈리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한미동맹이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됐던 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 한미동맹의 원래 태생은 한국전쟁 6.25고 주적은 북한이에요. 중국이 뒤에 있고 이 한미동맹에 태평양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암묵적으로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의 남침을 막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근데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탈냉전체가 깨지니까. 두 번째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이 사실은 한미동맹이 성격 변화하는 최초의 계기예요. 공간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또 헤그세스 주요 당국자에 비해서 결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제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견제다. 원래 그 말은 저는 금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숨기질 않아요. 그럼 주한미군은 북한뿐만이 아니고 북한 핵이 없다면 우리만 가지고도 북한 재래식전쟁은 찜쪄 먹어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글로벌 파이어파 대한민국 국방 5위잖아요. 북한은 36인데 핵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은 이미 변화했다. 평택으로 기지를 옮긴 것도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DMZ 인근에서 자동적으로 전투에 개입되는 구시대적 개념이 아니고 평택은 전략적 유연성이잖아요. 항구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시로 드나들고 있잖아요.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지금도 28,500명이 아니에요. 몇 명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토에서 계속 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 4,500명이 그 순환 배치하는 여단 규모예요, 지금. 그러니까 4,500명이 공교롭게도 그 순환 배치하는 규모인데 이걸 줄인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자 이미 그 전에 주한미군의 성격은 변화했다. 아시아 전략군으로서. 북한에 대한 억지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전성기 때 40만 명 이상의 해외 원정군이 있었거든요. 지금 LA 주방위군 폭동이 아니라 시위에 진압한다고 이게 대통령 권한이 아니 난리죠. 맞아요. 주방위군은 힘이 없어요. 무기도 구닥다리예요. 미군은 해외 원정군이 최첨단이에요. 항모전단. 그런데 지금은 40만 명 규모에서 한 20만 명 내외로 줄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게 뭐냐면 병력이 있고 군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과 군무원 합치면 20만 명 좀 넘어요. 20만 2, 3만 명 되고 병력은 한 18, 9만 될 거예요. 그럼 20만 명이라고 치면 일본에 5만 2천 명, 독일에 3만 8천 명. 과거에 수십만 명이 있었으니까. 주한미군이 2만 8천 5명 3위예요. 해외 원정군의 세 번째가 한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고 해외 미군을 재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긴 축소도 들어가고 성격 변화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국의 안보 전략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미국 본토와 그건 당연한 거고 중국 견제, 대만 보호에 집중하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국방비도 올려라. 얘네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모호해지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규모가 줄거나 성격은 이미 변화했고. 근데 문제는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붙어 네.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에서 전략적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 어차피 제1, 제2, 제3 도련선 해상의 충돌이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게 되면 중국은 5개 군강구가 있거든요. 이 북부 군강구에 거의 몇 개의 군단을 묶어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 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베이징까지 하루만이면 가거든요. 파죽지세로 가면. 북한 뚫고 가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일종의 독침, 벌침으로써 중국 턱 밑에 있는 거죠. 이걸 빼겠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그러나 규모는 조정될 수 있고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28,500명으로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든 게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네네. 언제 트럼프 일기 때. 하도 그냥 이 좌충우돌하니까. 따라서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도 유용하고 미국에게도 유용하다. 다른 데와 다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측에게 윈윈되는 게 주한미군이다. 그러니까 성격은 변화했어요 이미. 또 그만큼 우리가 컸고 일부 축소도 아마 가능할 수도 있다. 철수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에 하나 철수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훈련을 매일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왜 쏘는 게 다 우리 공격하는 훈련이에요. 그럼 우린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핵이 없잖아요. 국제 핵 비확산 조약 NPT 체제 그 협약에 10조 제10조에 보면 회원국은 비상 상황에 처했을 경우 3개월 전에 탈퇴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핵 확장 억제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상 상황이죠. 그럼 합법적으로 뭘 하면 된다? 핵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나간다 그러면은 28,500명이 오늘 짐 싸서 내일 못 가거든요.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 충분히 핵무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예민하시니까 이제 옛날에 패러다임 버려라. 주한미군은 상호 윈윈이다. 일방적으로 받는 거 아니다. 주고받는 거다. 거래증시적 동맹관계는 관해서 충분히 서로 윈윈이다. 만일에 떠난다면 가지 말라고 일단 붙잡아 보는데 간다 그러면 보내라. 보내고 우리는 핵무장하면 된다. 그럼 새 5위 국방력에 핵무장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생각 아니 왜냐면 주변에서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주한미군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가면 간 대로 살면 됩니다. 예. 근데 안 갈 것 같은 게 보니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대한민국 그 지도를 보고 그 지도를 엎어놓으면은 진짜 약간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한국모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자신이 왕이 된다면 미국 기동 전력을 한반도에 뭐 다시 재배치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중국 견제용에 있어서 한국의 정말 전략적 위치라든지 그런 가치 이런 건 상당히 뛰어나고 볼 수 있을까요? 불침항모라고 그래요. 그걸 불침항모. 왜냐 한국모함은 뛰어난 전력이지만 침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항모 전단을 10개 뭐 니미츠 내년에 퇴역하는 것까지 치면 항공모함이 11척이에요. 그다음에 와스프나 아메리카급 4만 5천 톤급 그것도 평가판입니다. 그것도 우리 규모로는 독도함보다 더 커요. 강습 상륙 전단이 7개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유일무이한 슈퍼캐리어 전단을 10개, 11개, 강습 상륙 전단 7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항모는 철저한 보호를 받지만 잘못하면 침몰하거든요. 제랄드 포드급은 뭐 거의 뭐 100억 달러가 넘어요. 저희가. 네네. 그런데 한국은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잖아요. 여기 비행장에서 또 공중급을 받으면 다 베이징 갔다 오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최근 유효성은 모르지만 뭐 극초음속 뭐 등풍 21이니 뭐니 뭐 드론이니 해서 항공모함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미국 별거 아니다 막 그러는데 항모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안 무서운데 왜 중국이 항모를 찍어내요? 찍어내면 안 되지. 뭐 함정 별거 아니다. 370척이나 찍어냈어요. 미국은 295척인데. 그럼 별거 아니면 왜 찍어내요? 어쨌든 아직도 중요하다. 항모 전단은.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항모는 물에 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절대 가라앉지 않잖아요. 철통 같은 한미동맹 지금까지 보면 한미동맹이 1953년 이후로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자웅동체의 그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네네. 여기에 주한미군이 공군기지 막강한 공군력을 투사시키고 유사시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떠난다고요? 떠난다면 바보죠. 떠나면 들어올 때 이제 돈 받고 들여보내면 돼요. 그때는. 너무 겁낼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 입에서는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할 말이 안 나옵니다. 철없는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지. 왜냐 전쟁 시뮬레이션 해보면 알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더 올라가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네. 일본은 5만 2천 명이 있지만 해병대가 상륙해야 되잖아요. 상륙전이 얼마나 힘든데요. 현대전에서. 만일에 한반도가 뭐 악몽이지만 지금 중국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뒤집어 보라고요 한번. 그럼 미국과 일본은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잖아요. 미국의 네. 입장에서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여기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면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욕먹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국의 국익의 영향을 가져주는 게 주한미군이에요. 등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나가면 핵무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마음 먹어도 된다. 우리는 고슴도치 이게 아니고 무슨 우리가 고슴도치예요. 지금 거의 뭐 표범쯤은 되는 거죠. 고래도 뭐 돌고래도 더한 청새치 같은 큰 침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대응해도 된다. 너무 쪼그라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이 이 전략적으로 지금 엄청 뭐 옛날부터 중요했지만은 네네. 지금 이제 지금의 세계 정치의 핵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미방위 조약으로 한반도를 거의 동맹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 동맹이고 그리고 인도가 또 미국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정학으로 너무 불리한 거는 중국의 적국들이 다 중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나라끼리는 사이가 나쁘니까 인도는 운명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일본도 운명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멀리 있는데 중국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고 그래서 일본과 인도와 한국 같은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그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 놓고 보면은 뭐 항공모함이죠 정말로 깔아앉지도 않는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불침항모라고 그러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만약 대만한테 뺏기면은 네. 그러면 필리핀은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태평양 반전은 중국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도무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때 이제 언론에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네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한미군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전초기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인력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한반도의 안정을 한반도에 있는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안정이 깨지기 쉬운 곳이 대만 해협인데 그 안정을 너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4,500명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전체를 한 전쟁 구역으로 봤을 때 글로 옮기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한미방위 조약을 읽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미방위 조약에 전쟁 구역이 써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퍼시픽 에어리아라고 그래서 퍼시픽 에어리아가 한 5번 나옵니다. 네네.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한국은 함께 싸우자.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이면은 거기 들어가는 거죠. 대만. 그렇죠. 다 들어가죠. 이게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은 자꾸 우리 보고 한미방위 조약이면 북한만 막아줘야지. 거기 북한만이라고 써 있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이라고 써 있지도 않지만은 한미방위 조약이 작동하는 지역이 태평양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태평양 지역, 영어로는 퍼시픽 에어리아. 그 퍼시픽 에어리아라는 단어가 한 5번 나옵니다. 그 한 페이지째, 한 장짜리예요. 한미방위 조약이 A4 딱 한 장입니다. 네네. 거기에 태평양 지역이라는 게 한 5번 나오니까 이게 중국의 침략도 막는 거고 막말로 일본이 한국을 때렸을 때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평양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뭐 어디까지가 태평양이다 말할 수 없지만은 대만이 태평양인 것은 100%죠. 애초에 주한미군 설립 목적이 그 지역을 어떻게 좀 유사시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그리고 한미방위 조약이 맺어진 것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남북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전쟁 기간이 그래요.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가지고 50년 11월까지만 북한군하고 한국군이 주력이 돼서 싸웠고 그다음에 중국군이 130만인가 오거든요. 50년 11월 무렵에. 네. 그리고 휴전될 때까지는 미군하고 중공군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성격을 누가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전쟁에서. 그때 한미방위 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제 북한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미국한테 방위 조약을 제안했고 미국은 이 차에 국제 공산주의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로 이제 또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말 솔직한 학자들이 중국이 힘이 약해졌고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했을 때 그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그 약속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아예 써줍니다. 그 중국이 약해져서 그거는 더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중국이 한국을 가져갈지라도 그것이 미국의 안보에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미국은 떠난다. 그리고 거기 또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미국이 보기에 허약한 중국은 한국이 보기에도 허약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별로 전략적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을 떠나는데 그때 한국은 안전과 그 독립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아예 그 제가 미국 교수 책을 번역했는데 거기 그렇게 써줬습니다. 중국이 힘이 있는 한 미국은 한국을 포기를 못하는 거고 중국이 보기에 이건 뭐 이제 그냥 보통 뭐 영국 프랑스도 안 되는 나라다라고 하면은 한국 보고 이제 네 힘으로 한번 막아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약간 미중 전쟁 이후에 뭐 무역이나 패권이나 이후에 다가올 시나리오 그 부분이겠네요, 사실 또. 그 지금 제가 우리가 좀 찬스를 잘 잡으면 되는데 한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제압하느라고 중국에 대한 각종 그 제한 조치를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든 모든 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모든 화물선 무슨 상선, 유조선 뭐 이런 것들은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은 150만 불까지 21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배가 깃발을 독일 깃발 대고 관계없어요. 이 배가 중국에서 만든 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왔을 때 얼마를 부과하는 거. 그래서 그 지금 제일 대형 기준으로 150만 달러까지. 그래서 지금 독일에 있던 어떤 그 항만 회사가 중국한테 배를 발주했다가 배 나온 다음에 아무리 독일 깃발 달고 있어도 중국 배니까 그 미국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한국에다가 바꿔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는 한 60조? 우리가 그 발주의 그 덕을 보게 된 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지금 선박 건조 능력이 중국이 세계의 50%, 한국이 28%, 일본이 1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이 우리가 5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골탕 먹이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놀랍게도 괜찮은 그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이 배 만드는 기술이 좋으니까 한국이 군함도 잘 만들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제압하는 이 작전이 괜찮게도 놀랍게도 우리한테도 덕이 되는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이 군함 같은 거 수리해 주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자기네들은 몇 달 걸리는데 너네는 3일이면 되는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그 돈도 지금 같은 비슷한 거 한 척 지는데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배가 많고 해군도 많고 그거랑 군함 경쟁을 하는데 한국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그때 전번에 출연했을 때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미국은 총알 한 방도 남이 거 얻어 쓰는 나라가 아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위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둔 비용 분담이라고 얘기해야 맞다 그랬는데 그러면 총알도 안 얻어 쓰는 나라가 군함을 얻어 쓰느냐. 그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맞아요. 동맹국에게 군함을 제조 부탁할 수도 있고 얻어 쓸 수 있고 수리 맡길 수 있는 거로. 이번에도 미국이 그냥 기름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배한테 이제 기름 유조선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군함에다가 기름 부어주는 배인데 그 배에 미국이 맡기면서 80군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200군데를 더 찾아내가지고 다 건져줬습니다. 확실한 서비스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뭐 과학기술을 발달을 치면 그 세심한 데가 없거든요. 좀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이 해준 거 보고 그냥 혀를 차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럼 중국이 그 기분이 물론 나쁘겠지만은 근데 이제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보던 시대가 저는 끝난 지 한 10년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사실은 길렀잖아요. 그렇죠. 히토류도 네가 해. 철강도 네가 만들어. 근데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벌이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라이벌로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그래도 중국하고 잔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뭐 둘이 서로 그러니까 뭐 생존 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이그지스텐셜 컨프런테이션. 이그지스텐셜 그러면 이 존재론적 싸움이라는 소리거든요. 중국이 망가지든지 미국이 1등짜리를 뺏기고 끌어안든지 그런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그 여유 있게 야, 난 중국 가서 돈 벌고 미국한테는 안 벌고 그게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이 한 10년 전에는 능히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미국도 중국을 괜찮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그 두 나라의 싸움이 피크에 이른 거죠. 이런 가운데 또 중국이 서해 해상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주한 미군의 뭐 앞서 말씀하신 양안전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국이 견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저 밑에 남진해해, 남중국해라고 그럽니다. 남중국해 전체를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바다 전체가 지 바다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섬도 중국 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섬도 아닌 그러니까 사초 이런 거 그 모래톱입니다. 거기다 흙 붓고 세멘트 붓고 해서 전부 다 비행장 만들고 뭐 군함 정박하는 시설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마 국경선을 저 한 줄로 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남중국해가 이렇게 보면은 점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 꼭 소 혓바닥처럼 생겼습니다. 그 선이. 근데 그거를 남해 구단선이라고 그럽니다. 9개의 끌어진 선 해가지고 그 선 안쪽에 있는 건 전부 중국 바다라고 그러는데 서해 바다에도 그물 걷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제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중국 있고 여기 한국이 있잖아요. 평안북도 그 압록강 하구에서 조금 더 나온 거기서 쭉 내려오는 그 동경 124도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124도 선을 그어놓고 거기보다 동쪽 바다는 한국 거고 서쪽 바다는 중국 거라고 중국이 주장을 하는데 그 서해 바다를 그렇게 그으면은 72%가 중국 바다가 되고 28%만 한국 쪽 바다가 됩니다. 제가 그 해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 배가 거기를 넘어가면은 동경 124도를 넘어가면 중국에서 쫓는데요. 들어가라고. 너 지금 중국 바다 들어왔다고. 근데 바다의 국제법은 그 공해의 자유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영해가 아닌 것은 다 공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육지에서부터 12해리. 네네. 그게 1,801해리가 1,852m입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치면 얼추 22km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22km까지는 이게 물이지만 우리 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객선이 들어올 때도 입국 허가를 바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 빼놓으면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 그 거리가 몇백 킬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육지에서 22km씩 빼면은 나머지는 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걸 한국 쪽에 훨씬 가까운 데다가 나중에 한번 그거 보세요. 124도 그러면 완전히 한국에 가까이 있는 동경인데 네네. 그거를 거놓고서 그 저쪽은 다 지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너네가 이렇게 넓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크니까 답이 그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대국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현대 국제 정치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평등하다라는 게 현대 국제 정치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하고 엘살바도르는 평등한 거예요. 네. 힘은 상대가 안 될지라도. 근데 중국은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야, 평등이 어딨냐? 센 건 센 거고 약한 건 약한 거지. 그래서 그 뭐 땅도 이렇게 다 근 거고. 그래서 서해에다가 이런 것은 이미 남쪽에 남해 구단선을 거놓고 수십 년 동안 못되게 군 것이죠. 그리고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이 있으면은 그래서 동그란 섬이 있다 그러면 섬에서 12해리 그러니까 22km 그러니까 섬 모양하고 똑같은 그 22km까지는 영해인데 네. 중국이 그 인공섬에다 다 영해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영해를 선포하니까 다른 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귀찮아서 허락을 받으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못 가는데 미국 군함이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미국 군함이 통과할 때마다 네네. 큰 깃발을 이렇게 내려놓고 통과를 해요.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을 한 것을 미국 군함이 통과하는데 해양국제법에 의하면은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영해를 가질 수 없는 인공섬에 영어를 선포했으니까 이건 반칙이야 해가지고 미국은 글로 지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공해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라고 중국한테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항해 자유 작전.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에서 전쟁 아무 때나 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매일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뭐 노려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는 영해야. 영해가 아니고 공해야. 중국은 내가 영해라고 선언했잖아.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다른 나라 배는 안 다닙니다. 그걸로 피해 다녀요. 중국을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그 법보다는 주먹이 더 먼저인 거죠. 그 그림 보면 아주 웃깁니다. 이럴 때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게 그 필리핀의 수빅만입니다. 필리핀 수빅만이요. 원래 미 칠함대의 그 핵심 기지였습니다. 네네. 본부가 거기 있던 건데요. 네. 필리핀 수빅만에서요. 90년대 후반에 미군이 철수해서 일본으로 칠함대 본부가 옮깁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세계가 평화로웠고 필리핀 안에도요. 이제 미군 좀 떠나라. 우리가 식민 지배까지 당했고 한데 뭐가 아직도 있느냐. 세상이 평화로운데 떠나라. 미군도요. 뭐 굳이 일본 필리핀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중국이 구단선이란 것을 긋고 필리핀 앞바다까지 자기의 바다라고 주장한 게 한 5, 6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명확한 거죠. 만약에 필리핀이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과 필리핀이 바다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는 거고 중국이 구단선을 이렇게 무리하게 긋고
미군과 충돌하려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그 수빅만에 원래는 뭐 한진중공업이 들어갔다가 좀 실패를 하고 지금 다시 미국의 사모펀드가 그 수빅만을 임차하고 거기에 현대중공업도 들어가고 했는데 해병대의 거대한 그 미국 해병대의 거대한 물류기지가 거기 생기고요. 필리핀은 뒤늦게 부랴부랴 쫓아냈던 미군들한테 9개인가 기지를 북부에 주면서 일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해의 구조물이 그렇게 생기는 것도요. 뭐 당연히 우리 국민 대부분은 중국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고지고대로 믿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중국의 행태를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또 다른 시작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계속 앞으로도 시작이 될 거고 이걸 그대로 남겨두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지금 가서 뭐 폭파할 수 있나요?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여기서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우리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한국의 힘만으로 그 바다를 지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미 뺏긴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미 뭐 중국 해군의 함정 수가 미국보다 많은 상황에서 그 서해 바다 하나 중국이 자기들이 못 가져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력을 완전히 투사를 해야 아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빅만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런 중국의 이제 우리 서해를 통한 야욕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주한미군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4,500명 감축설이 보도가 됐었죠. 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미국은 4,500명 감축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는데 해당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축 논의가 한반도 안보나 이 동북아 정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이 감축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타격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이런 감축 논의가 있어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오랜 동안 논쟁이었고 한국에서는 이거는 북한을 막기 위한 거라라고만 주장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그렇게 해야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문제가 없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북한만을 위한 거라면 여기 주한미군을 둘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또 약간의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미 의회는요. 한국의 주한미군을 두는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미 의회는 그걸 지금까지 막아왔고 특히 국방수권법 이런 걸 통해서 28,500명이나 숫자를 박아서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해왔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정도까지의 국방수권법에는 28,500명을 어떻게 넣어놨냐면 국방 예산을 이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강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어떤 처벌이나 강제적인 게 없고 약간 권고적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논의를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한국에 미국이 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건 사실 신정부 들어오기 전에 저런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국도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억제력이 우선순위라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트럼프 2.0 시대 주한미군은 어떤 전략적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인가요? 이건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결국은 대중 견제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중국까지 그 오산이나 이런 군산이나 공군기지에서 베이징까지 날아가면 전투기로 딱 1시간 거리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일본, 한국, 필리핀 세 나라가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를 그어봤을 때 이 세 나라를 통해서 나가면 중국을 어떻게 이 바다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미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암암리에 우리끼리 그냥
공감을 형성한 거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 안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판단하자라고 이제 좀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라는 말로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속성은 바뀌었지만은 그 활용도는 미국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그 바이든 행정부를 막 비판하면서 바이든 맞아요. 대통령을 네. 바보라고 막 말하면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그란 공군기지에까지 그다음 병력을 다 빼냈다 저 바보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맨 처음 시작한 건 트럼프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성한 바이든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그람 공중기지는 끝까지 지켰어야 됐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1시간 만에 중국 그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든 면에서 중국을 포위해 가는 게 미국의 머릿속에 있고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다 보면 한국은 또 그만큼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인지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대한민국은 마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 이 지도를 거꾸로 돌리면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언급했더라고요. 미국이 양안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이 전초기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왕이 된다면 미국 기동력 전력을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과연 한국에 대한 이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 우리가 불침 항모라고 하죠. 예전에 불침 항모라고 하면 일본을 말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그러니까 일본의 전력을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 불침 항모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서진을 해서 한반도가 불침 항모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건 군사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일본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란 전략적 목적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보다 더 동의를 하는 면이 있거든요. 일본은 중국을 더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물론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같이 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불침 항모라고 하면 일본을 말했지만 이제는 그게 한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을 아까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제 어떤 미국의 대중 압박의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이제 넣어서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한미군 가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또 대한민국은 뭐 마치 고정돼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다음에 뭐 미국의 기동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양쪽의 사이드를 다 말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줄을 똑바로 잘 서라. 계속해서 압박하는 좀 스탠스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명확하게 그게 뭐 모든 측면에서 막 아주 계획된 말이냐 그렇게 한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그 미 국방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미국 사람들의 공유된 생각이란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당근과 채찍 그다음에 미국의 압박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